기록은 살아있는 력사의 화폭입니다. 우리는 기록 영화들에서 조국해방전쟁 시기 대폭격으로 폐허로 된 거리와 마을, 그 폐허 속을 두 바쁘게 뛰어다니는 팔에 적십자 완장을 들은 여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들이었는가? 이 땅에 평화가 깃든 지도 근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어디 가나 행복한 생에 대한 희열과 낭만이 넘쳐 흐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복받은 생활, 후손만대의 이 삶의 보금자리는 우리 전 세대들의 영적 희생정신을 떠나서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룡이께서 나라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다시 배우기도 하고 부르고 싶던 노래도 부르고 모란봉국자에 가서 중창을 하면서 노래 마음껏 부르면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서곡진 여성은 어려서부터 인물이 곱고 노래를 특별히 잘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들은 온 집안이 가난에 쪼들려 배를 걸어도 서곡진 여성만은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외놈 의사들에게 생떼 같은 눈을 빼앗긴 서곡진 여성에게는 학교도 그렇게 좋아하던 노래도 웃음도 생에 대한 희망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 눈을 거치갔다고 없고 평양시에 안과병원이라고 개원한 안과병원을 다 댕겼는데 신통한 소리는 없지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 눈을 삭히갔다고 이제는 큰 병원에 가자. 큰 병원이 돼야 그때 평양시에 외놈들이 경영하는 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이 지금 평양의학대학병원 자리다. 그 2층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다. 2층에 가운데쯤에 들어갔는데 남자 선생이라는 게 앉아있다가 좀 뭐라고 하니까 유학생들 외놈 유학생들이 한 10명 달라붙어서 날 데리고서 재고만 한 방에 들어가더니 문을 딱 닫아 걸고 어머니 못 들어오게 하더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밖에 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막 나를 다루는데 아악 소리가 나지.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나니 너무 안타까워. 문을 띠들고 문을 잡아당기고 흔들어도 걸어서 안 열어주대. 아이는 죽어가는 소리 나니 너무 안타까우니까 문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고 들다 보니까 그때 이미 벌써 눈알이 터져서 먹물이 쏟아져서 그때부터 나는 눈알 하나 외놈들이 뽑아가서 이렇게 일생 눈 하나 없이 살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음악을 전공하려고 그러니까 음악도 못하고 그래서 해방돼가지고 종로학교 가서 우리 조선 글을 배우고 또 배우고 해서 시큰 공부도 하면서 그 학교에서 노래도 배워주고 그래서 노래 또 학교에서도 스쿨도 하고 그 다음에 눈 하나 계속도 내세워주더만요.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거저 하루아침에 미국 놈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평양시가 폭격에 아예 대더미가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온 나라가 저곡보이 성조리로 떨쳐 일어났습니다.
해방의 은인이시며 재생의 삶을 안겨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저국의 한치의 땅을 위하여 평범하던 사람들이 영적 위훈의 주인공이 되고 불사신의 투사가 됐습니다. 정녕 저국이 없으면 노예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이기에 인민군대에 남먼저 탄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 때문에 입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조십자에서 2달 동안 존식하는 양성을 받고서 나와가지고 중구역 조십자 기독 구호대 대장으로 파견돼가지고서 대원들 데리고서 법교에서 부상당한 사람들 지혈도 하고 석추마다 벗어서 찢어서 지혈대로도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대원들이 리목주, 한옥희, 김탄실이 이런 동들이 다 열성적으로 뛰고 맹법벽을 무릅쓰고 신음소리만 남은 것도 뛰어가서 환자들 지혈시키고 구급처치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동네 여자가 뛰쳐 저 집에 가다가 야, 너희 집은 직산 맞고 먼 가서 몇 살 됐는데 넌 여기서 뭘 하니 하는 소리에 직탄 맞았으면 아파트만큼 패우고 삐다고 하나 살 좀 하나 못 건지 갔는데 내가 이제 거기 가서 뭘 하랴. 살아서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 사람부터 구급처치해서 살피고 보자 하고 거긴 아란 것도 하지 않고 맹폭빅을 무릅쓰고 그저 환자 구호 사업에만 몰두했다. 하루 그저 한 200명 남아 치료했습니다. 10월 말에 어느 날 출근을 하니까 우리 중교육 조십자 위원장이 그때 당시 세포비서를 겸임해서 했는데 대장도 뭐 여기 책상에 오라 자기 책상에 오라 그래서 몇 개입니까 하고서 다 같으니까 입당 총을 쓰라고 종이를 내놓고 팻대를 내놓더만요. 그래서 예? 입당 총을 써요? 나도 입당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바로 동무 같은 사람이 조선노동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더만요. 야, 저 당원이 되려면 하늘의 별을 따와야 될 줄을 알고 생각했고 우리 아저씨나 언니들, 오빠들, 삼촌들이 당원이 돼서 서로 논쟁할 때 보면 저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딸 수 있고 저렇게 높이 우러러봤는데 당원이 되었구나 하는 긍지감으로 해서 가슴이 불러오르더만요. 인간은 벅찬 시대 들끓는 환경 속에서 생활과 투쟁의 진리를 깨닫고 더욱더 억제해진다고 했습니다. 조국 개방 전쟁이 끝난 후 서국진 여성은 지금의 평양의학대학 병원에서 간호장으로 일했습니다. 정말 전쟁으로 폐허로 된 조국 땅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우는 소리를 할 줄 몰랐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에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또 복구장에 가서 복구 건설하고 그저 우리 동들이 일 잘하는 걸 또 좋은 궁정사를 잡아가지고선 또 방송실에 갖다 이거 불어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래도 힘든 줄도 모르고 배가 아픈 줄도 모르고 졸아오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일했지요 뭐. 그때 정신이라는 거죠. 응? 수령님 교수 받고 우리 조선을 빨리 일도 세워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낡은 사상잔재를 쓸어버리고 공산주의자로 무장시켜가지고 공산주의 사회로 빨리 데리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천리마 구호가 나오자 천리마 타면서 그래서 전일하기 운동 그렇게 하다 나니까는 그 중환자들한테 그저 환자들이 먹지 못하면 집에서 맛있는 걸 다가 해서라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하고 그 다음에 피를 홍육
중성동을 내가 맡아가지고서 선생하고 했는데 거기서 홍역이 만연돼서 예방해야 돼가는데 그때야 예방 주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역 한 사람의 피를 뽑아서 그 아이의 엉치에다가 차가혈을 내주면 그 면역성을 가지면서 홍역을 안 하고 만연 감염됐어도 허락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혈 주사 해야 돼가는데 어머니들이 와서 지금 아이 데리고 와서 피 뽑아서 모혈 주사 해야 되는데 한 여자는 약하고 퀴하니까 내 피 뽑아서 아이한테 60대째 뽑아내서 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29g짜리로 3번. 그 나날의 서곡진 여성은 의학대학 병원에서 간호장으로 일하며 천리마 기수로 자라났습니다. 천리마 기수들이라면 낡은 사상자들을 뿌리 뽑고 공산주의자로 무장됐다는 걸로 인정받기 때문에 나도 공산주의자로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봉사한 건 없어요. 그저 남을 위해서, 환자들 위해서. 남이 가슴 아파하는 거면 자기 가슴 아픈 것처럼 여기고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정신을 해서 천리마 휘장을 달고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불러와서 야 천리마 타구나 우러러보고 수고했구나 이러면서 부러워했다는. 조국을 위해 바쳐온 전 세대들의 거기한 삶.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은 더 변했을 수십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우리 전 세대들의 머리에도 흰소리가 내리고 떠내렸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응당한 일로 어길 수 없는 생활의 법칙으로 여겼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그들의 머리 위에 내리는 흰소리를 안타까워하시며 러당 입장하여 영광스러운 한 생을 빛내어 나가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350일 거지 전투와 까치봉 전투에 참가한 전쟁 러병이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저희 어머니를 여러 차례나 전국 러병대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가 나서 자란 평양, 처녀 시절에 거기한 피와 땀이 숨긴 그곳으로 육체가 말을 듣질 않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례하는 김정은 스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전국 러병대의 참가자들과 똑같은 참가증과 사랑의 선물을 그대로 안겨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너무 고마워 경례하는 정비서 동지께 감사의 편지를 삼가 올렸습니다. 나에게도 40이 있고 손자들도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후대들이 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직 곧바로 에너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후회도 하지 말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잘 받들어 모셔달라는 걸 당부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전승세대. 위대한 연대 불멸의 시대를 창조한 전 세대들. 우리는 전 세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국이 빛나는 용성번영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보솥은 주로 숲속 그늘진 땅이나 죽은 나무, 이끼 낀 바위짬, 습한 땅 같은 데서 돋아나는 하등 식물의 한 가지입니다. 보솥의 종류는 대단히 많은데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보솥과 공업적으로 재배되는 보솥의 종류를 다 합치면 수백여 종이나 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보솥의 용량가와 양리적 가치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솥의 용량가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솥은 우선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솥의 단백질 함량은 30% 이상으로서 일반 남새나 과일에 비해서 3 내지 6배 높은 것으로 됩니다. 특히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구성이 매우 적은데 인체의 생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8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보솥은 또한 비타민과 각종 광물질들을 매우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솥은 이렇듯 풍부한 영양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영양식품일 뿐 아니라 뚜렷한 양리작용을 하는 약재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솥은 우선 항암작용을 합니다. 암성 질병은 대체로 40대 내지 60대부터 나타납니다. 그것은 40대, 50대부터 사람들의 면역력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는 방도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솥에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물질이 바로 다당류입니다. 보솥에 들어있는 다당류는 용량물질의 소화와 흡수 등 인체의 생리활동에서 촉매작용을 하는 효소의 기능을 더욱 활발하게 해주는 것으로 해서 사람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송이버섯은 다른 버섯보다 항암 성분인 다당류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송이버섯이 조선의 특산으로 귀한 약재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버섯은 다음으로 순환기계통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버섯에 들어있는 다당류는 동맥경화증을 미리 막고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버섯은 또한 열량이 낮아서 비만증 치료에도 매우 좋습니다. 이렇듯 영양학적 가치와 양리작용이 뚜렷한 것으로 해서 버섯은 오늘날 보다理想적인 건강식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각도들에서는 현대적인 보솥 공장 건설이 시작돼서 2014년부터는 모두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적인 보솥 공장들과 더불어 많은 보솥이 우리의 식생활과 가까워졌습니다. 중앙보솥연구소, 보솥 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위한 과학연구 및 보급기지입니다. 왜 흰 건봉보솥이 공업화된 보솥 공장들에서 기본 재배 품종으로 되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물음이 흰건봉버섯은 재배 기간이 20일 정도로서 다른 버섯에 비해서 매우 짧은 것입니다. 첫 버섯 수확에서 원료당 수확률이 50% 이상으로서 다른 버섯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입니다. 탄산가스 농도에 대한 견디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제 보다 집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맛과 또 향기가 좋고 또 용량이 풍부하고 또 수확한 후에도 이제 그 보관성이 매우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중앙보소연구소에서는 각도 보소 공장들에 나가서 과학적 지도를 짜고 있습니다. 그 공장들 사이에 이거 생산 경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또 이제 여기는 항구 문화도시 몬산. 우리가 해당 부문 일꾼들의 얘기를 들은 데 하면 여기 몬산 보석 공장은 생산 공정들의 기계화를 실현하고 또 자기 지방의 흔한 원료 원천을 적극 이용해서 보석 생산에 잘하는 단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반 보석 재배와 마찬가지로 흰 건봉 보석 재배도 크게 정균 생산, 기질 생산, 그리고 재배 공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정균 생산은 보통 70일 정도 걸립니다. 멸균 접종을 거친 기질들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질들이 충분히 자라는 데 드는 기일은 30일 정도입니다. 이 보석들이 다 자라서 수확하게 된 보석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은 이 재배장에 들어와서 20일이면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흰 건봉 보석들은 정균 생산에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120일 정도 걸립니다. 120일 동안 오랜 기간 여러 공정을 거쳐서 한 가지 보석을 생산하는 이런 생산 공정에서 과학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균 생산 공정, 배양 공정, 재배 공정에서 생육기일을 당겨주는 문제. 재배기일 단축, 회전수 높이는 문제. 이것은 흰 건봉버섯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 방도의 하나를 이들은 자기 고장의 흔한 원천에 의거한 첨가제 도입에서 찾고 있습니다. 성도원. 그 이름과 함께 항구 도시의 상징과도 같이 되고 있는 소나무의 설립들을 보석 정균 생산에 효과 있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설립 첨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원균 활성을 종전보다 1.7배 이상 높였고 버섯 생산량도 종전보다 10% 이상 높일 수 있었습니다. 바다를 가까이 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질 송룡에서도 바닷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이용해서 기질을 송룡하면 기질의 용량을 강화하고 균 배양 기일도 5 내지 7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 고장의 흔한 니탄도 기질 첨가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니탄올론 기질동이고 이것이 넣지 않은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니탄올론 기질동이는 균실이 왕성하게 자라고 배양길이 5일 내지 7일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보석균의 속성이 일반적으로 썩은 나무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먹부생형인 것으로 해서 이 니탄을 조금만 넣어주면 이 보석균이 자라는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준 것이나 같습니다. 이것은 니탄이 기질 균사 배양에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흰 건봉 버섯의 용량가며 재배 기술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고 여러 가지 품종의 버섯들도 많이 생산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신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 그 사랑 속에 일떠선 현대적인 버섯 공장에서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해서 실제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자면 과학화 수준을 계속 높여야 한다고 언제나 자각하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버섯 생산은 균을 다루는 생산 공정입니다. 균을 잘 애워서 배양해서 버섯으로 나오게 자실체까지 뽑아내는 균 생산 공정입니다. 120일 동안 후름식으로 생산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매 공정에서 과학적인 생산 방법, 무한한 책임성. 매 생산 공정에서 표준 저작법의 준수.
이를 위해서 공장에서는 매 공정을 맡은 생산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새로운 통합 생산 체계의 구축으로 보다 과학적으로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통합 생산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면서 매일 생산되는 재배동이들의 날짜별로 출생증을 만들듯이 식별번호를 달아줬습니다. 이제는 생산이 시작부터 마감까지 버섯 품종별로 생산성을 분석하여 버섯 생산에서 가학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외 재배장에서의 버섯 생산 역시 공장의 생산량에서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외 재배장에서의 버섯 재배는 기온이 15 내지 20도씨가 보장돼야 하는 봄, 가을이 조끼인 것만큼 1, 2월의 강추위 때나 또 7, 8월의 무더위 때는 하기 힘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에서의 야외 재배는 정말 계절에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버섯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이 누타리 버섯 하면은 채색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얗게 폈구만요. 예, 그 채색으로 피는 누타리 버섯은 봄과 가을이 하는 중원성 버섯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누타리 버섯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누타리 버섯은 자라는 온도에 따라서 저온성 품종, 중온성 품종, 고온성 품종으로 나눕니다. 공장에서는 한 가지 품종만 버섯 재배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나니까 온도가 낮은 겨울 이른봄철, 또 온도가 높은 여름철 일때는 인위적으로 전기를 쏘가지고 온도 낮추거나 올리는 이런 동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나니까 많은 전기를 소비하면서도 생산량이 늘어도 못 나고, 그래서 공장에서 품종 배치를 바로 하자. 자기 조끼에 야외 재배장에서도 사계절 버섯을 생산하려면 기후 조건에 맞는 버섯 품종들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봄과 가을에는 중온성 느타리 버섯을, 여름에는 고온성 느타리 버섯과 털검정 버섯을, 겨울에는 저온성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사계절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귀한 손님 오거나 명절식에 조금씩 여서 맛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는 차려도 안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너나 없이 먹기 싶은 때는 먹을 수 있는 좋은 세월이니까 얼마나 좋소. 건봉버섯, 느타리버섯, 쌀이처럼 생긴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무슨 검정버섯, 이게 얼마나 많으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상점에 가면, 남새 상점에 가면 먹고픈 데를 거기서 다 사서 먹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버섯이 잘 되면 우리 보고 칭찬하는데 그럴수록 우리 책임감이 더욱 높아집니다. 우리가 버섯 공급이나 판매에 나가서 보면 사람들이 좋은 버섯을 먼저 고르는데 이거야 수요자의 응당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같이 실하고 영양가 높은 버섯을 생산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으로 한 줌, 두 줌 따드려야만 했던 버섯. 이러한 버섯이 우리 식생활과 더더욱 가까워질 수 있은 것은 온 나라에 버섯 재배 공업화의 세력사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당제 8차대 대포로 참가했댔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흰 건봉버섯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높은 버섯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 민들이 실지 구독을 보게 할 때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버섯 생산을 맡은 단위 일꾼으로서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우리 인민들이 실질의 덕을 볼 수 있게 생산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자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버섯 생산을 공업화한다는 것이 결코 호란 일이 아니며 부닥치는 애로한 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난간을 이겨내고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해서 우리 인민들에게 가닿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정말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책을 실지 배부로 느끼도록 해나가는데 모든 것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균 실체로 영양을 흡수하는 버섯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서나 나날이 짙어가는 버섯 향기는
보소 재배를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또 밀어주는 그 크나큰 사랑과 보답의 마음들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농작물의 수확거를 높이고 생태 환경과 토양을 보호하는 유기농법은 농업 생산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가장 우월한 농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렁이를 이용한 유기농법은 토양의 류실, 염기성에 의한 피해, 땅이 산화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렁이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렁이 소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소포 닭공장입니다. 어느 닭 호동들에 들려보나 닭들이 하나와 같이 모두 충실합니다. 공장에서는 생산된 지렁이를 이 배합목에도 넣어주고 또 이거 사양 과정에 나오는 이 허약한 닭들을 따로 모아서 지렁이를 모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닭 보양소를 운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닭 보양소에 들어간 닭들은 지렁이를 먹으면 인체 회복되고 또 이거 알라이들도 증성계에 올랐습니다. 지렁이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소고기만큼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말린 상태의 지렁이에는 단백질이 50 내지 60%, 기름이 5 내지 8%, 그리고 17종의 아미노산들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비타민과 칼슘, 철, 동, 망간, 린 등 광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의 지렁이 소식장입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1993년 5월 7일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닭알과 닭고기를 먹이시기 위하여 80고령의 윤리하신 몸으로 몸소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수련님께서는 여기 지렁이의 후식장에도 들리셨습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지렁이를 유심히 보아주시던 수련님께서는 이게 장모님께서 보내준 지렁이인가고 우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옳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1978년 우리 공장에 16마리의 종자 지렁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지렁이가 바로 그 지렁이입니다. 수련님께서는 그날 닭 한 마리가 한 해에 먹는 지렁이 마리수까지 타산해 보시고 지렁이를 많이 길러 닭에게 단백질 먹이로 이용하고 지렁이 배설물은 모아두었다가 지렁이 테이블을 이용할 때 대한 교실을 주셨습니다. 이후 수련님께서는 우리 공장에서 가공 부분 일꾼 휴배를 저지하시고 지렁이를 대대적으로 길러 단백질 먹이를 해결하고 더 많은 닭알과 닭고기를 생산할 때 대한 강력적인 과업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고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 자리 잡고 있는 닭공장, 오리공장을 비롯한 가금 공장들에서는 지렁이 소식장을 꾸려놓고 단백질 모기 문제도 풀고 질 좋은 지렁이 퇴비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렁이의 생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태 환경과 지렁이에 대한 연구를 하는 선생님들과 동행했습니다. 강원도 촌내군 울림용 지구를 지나 우리는 황해북도 신평군의 산림에 들어섰습니다. 나무잎과 풀잎에 이렇게 윤기가 돌고 식물체들이 건강해 보입니다. 토양이 비옥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곳이 지렁이의 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렁이는 이렇게 눅눅한 땅에 있습니다. 이 선생은 김용직 사범대학 강좌장 선생인데 오래전부터 지렁이 생태에 관한 연구를 해온 생물학자입니다. 여기 나무에서 떨어진 잎들과 풀들은 우선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부식되고 부식된 부식질의 90% 정도는 지렁이에 의해서 토양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바로 지렁이는 이 부식질을 먹고 자라며 소화 과정에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 배설합니다. 그러므로 떨어진 나무잎을 지렁이가 먹고 지렁이 배설물은 식물이 빨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지렁이는 생태 환경에 중요한 고리를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렁이는 자기 수명이 다 되면 정당에는 자가 분해돼서 고름이 됩니다. 지렁이는 산림 토양을 변화시켜 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종류 냄새, 산뜻하고 싱그러운 풀레, 말라리꽃 향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선생은 지렁이의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박원송 실장 선생입니다. 지렁이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과정에 나오는 음식짓기나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들, 또 동물들의 이거 배설물 같은 이러한 물질들을 먹고 분해해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사람들이 생활에 유해로운 이런 미생물들은 분해해서 버리기 때문에 나쁜 냄새를 없애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주변 공기가 청신한 것도 지렁이의 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생태 환경 보호에서 지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중앙식물원입니다. 노각나무들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습니다. 이 나무 밑에는 어느 조각가의 솜씨가 아닌가고 생각할 정도로 정교한 아주 작은 만물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렁이 퇴비입니다. 노각나무 림에는 대송 말지렁이가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지렁이들 가운데서 제일 큰 종입니다. 지렁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몇 센티미터 깊이의 거의 모든 토양은 지렁이의 소화관을 통해서 언제인가 지나간 곳입니다. 이게 바로 지렁이 배설물입니다. 이런 배설물을 지렁이가 하루에 얼마만큼 배설하겠는가? 지렁이는 하루에 자기 몸 질량 이상의 모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만한 양을 배설합니다. 이 주변의 토양도 그렇고 그 어디에나 모든 토양은 지렁이에 의해서, 즉 지렁이 배설물, 다시 말하여 지렁이 퇴비에 의해서 골궈집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연 속에서 지렁이는 한 해에 1200평에서만도 10톤 정도의 지렁이 퇴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렁이 퇴비로 농사짓고 있는 평양시 랑랑구역 성남협동농장입니다. 논과 밭의 곡식들이 하나같이 충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업반장 동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렁이 퇴비를 지금까지 써왔는데 땅이 흔적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포존이 우리 작업반 포존인데 지렁이 퇴비를 종당 30톤 내지 40톤을 내니까 그의 말에 의하면 화학 비료를 낸 토양과 대비 시험도 했는데 지렁이 퇴비를 낸 토양에서 알곡과 남새가 정보당 2톤은 더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렁이 퇴비에는 유기 용량 성분과 광물질이 풍부히 들어 있습니다. 지렁이의 배설물에는 비료의 주요 성분인 질소가 소배설물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이 들어있으며 지렁이에게 소배설물을 먹이면 영양가가 배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온실 농장을 방불케 하는 온실들, 춤추듯 자라는 남새들은 보기만 해도 흐뭇한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규모 있게 자리 잡은 지렁이 서식장. 여기서 우리는 이 농장에서 기르는 지렁이가 다름 아닌 서포 닭공장에서 20여 년 전에 보내준 지렁이 품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농장에서 이제 20년 전부터 이제 지렁이 퇴비에 의한 농사 방법, 유기농법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렁이 퇴비에 의한 유기농법을 도입하니까 토양 유실도 막고, 그다음에 농작물이 이제
수확고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또 이제 품질도 확고하게 개선되는 걸 알렸습니다. 요게 온실에서도 겨울에는 진채를 심고 또 지렁이 퇴비를 내고 토마토를 엊그제까지 따고 그러면 지금은 이게 다시 이 지렁이 퇴비를 내 가지고 지금 수박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지렁이 퇴비에는 이제 용량 성분이 많고 지렁이 유기 물질이 많아서 지속 속으로 오랜 기간 작물을 거둘 때까지 꽃 피고 열매 맺고 이제 고추나 가지는 우선 모양새가 곱고 또 이제 맛이 좋습니다. 협동 농장에서뿐이 아니라 이제 개인집에서도 유기농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의 모든 세대들이 지금 지렁이 퇴비를 이용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장의 온화한 살림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색깔이 선명한 꽃들, 무르익어가는 열매의 향기, 남새, 약초. 우선 가정에서 유기농법을 받아들이자면 집중충을 많이 길러야 되는데 돼지, 토끼, 닭 등 집중충을 많이 길러서 한 해에 유기질 고름을 20톤 이상 생산해서 또 토전에도 나가고 우리 집 토전에서도 유기농법을 받아들여가지고 보십시오. 이렇게 나무도 얼마나 실하고 남새 또한 실하고 과일나무는 과일나무대로 열매들이 너무 커서 사촌 아이들에게 별 먹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새도 많이 재배해서 수입 원천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좋습니다. 참으로 지렁이 유기농사로 깊은 교훈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이민들은 오래전부터 지렁이를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도 이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고려 우학 고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향약 집송방이나 우방유치, 동해보감 등에도 지렁이 약효에 대해서 많이 서술되어 있는데 구에 의하면 지렁이는 맛은 짜고 성질은 차며 주로 간경과 위경에 작용하는데 요를 내리우고 경련을 멈추며 오줌을 잘 나가게 하고 독을 풀고 벌레를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약효가 있는 것으로 해서 지렁이는 경풍이나 전간, 중풍이나 열이 없이 나면서 경련이 있는 데와 여러 가지 오줌 누기 장애와 함께 황달동을 치료하는 데 좋은 약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중풍이라고 할 때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뇌혈전이나 뇌출혈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뇌졸중 질병이 바로 중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지렁이는 혈전의 예방 치료에 아주 좋은 약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건 부문에서는 지렁이에 들어있는 효소를 분리해서 효능 높은 혈전 용해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체내에서 단백질, 섬유소, 기름질 등 모나다 분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효소들을 분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름브로키나제라는 혈전 용해 효소인데 우리 과학자들은 이것을 분리해서 혈전 용해제를 만들었습니다. 름브로키나제는 혈전뿐만 아니라 혈전의 후유증으로서 오게 되는 로인성 치매, 당뇨병, 협심증, 선발저림, 선발시린감, 툭발성 궤조 이러한 것들이 다 결국에는 혈관에 생기는 혈전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용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렁이 소식은 생태 환경 보호와 유기농사, 단백질 모기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며 우리 생활에 여러모로 유익하고 누구나 마음먹고 달라붙어 해보면 덕을 보는 실리 있는 사업입니다. 세계적인 코비드-19 피해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 악성 전염병 전파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17일까지 한 주일 동안에 전국적으로 21만 7,300여 명의 감염자와 5,9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하루 감염자 수는 4일째 연속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따스통신은
자국의 악성 전염병 상황이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총 감염자 수는 806만여 명에 달했고 그중 22만 5,3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의 북부 지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 뉴욕타임스는 올래스카, 몬타나, 노스다코타를 비롯한 5개 주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는 날씨가 추워지는 것으로 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돌림 감기가 동시에 전파될 우려가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는 4,587만여 명, 사망자는 74만여 명으로서 세계적으로 제일 많다고 합니다. 한편 카나다에서도 기온이 낮아지면서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 대다수가 델타 변이 비루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병원들은 악성 전염병 환자들로 초만원을 이루었고 보건체계가 과중한 부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9일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4,228만여 명, 사망자는 492만 8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 생활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이 악성 비루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전염력이 강한 형태들로 계속 변이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우리 모두가 비상 방역 사업에서 조금 더 마음의 tan기를 늦추지 말고 긴장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 사업에서 전체 인민의 사상 의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놓치고 마음의 tan기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쪼아박아야 합니다. 비상방역 상황의 장기화이자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서의 최대 각성, 강한 규율 준수 기풍의 장기화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방역 의식의 높이이자 방역 전선의 공고성이라는 것을 언제나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습격화, 체질화해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 대전에서 일꾼들은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안전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철저한 각오와 높은 책임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방역 사업을 놓고 완벽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늘 머리를 쓰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사업 정령을 재점검한 데 기초해서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를 가장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더욱 짜고 들며 빈 공간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예견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안일과 해이, 방심과 방관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 들어서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거심 어린 두뇌전 탐구전으로 우리식의 방역수단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 도입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차병으로서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 정신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 검역 부문 일꾼들은 초긴장 상태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와 전리마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의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 중 제1순위입니다. 모두 다 현 상황에서 방역 사업은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가장 중핵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자각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인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갑시다.
여기 주왕계곡교 양관에는 오늘도 이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계급적 원수들과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뼈아프게 새겨주는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처절한 모습들 앞에서 사람들은 1950년의 가을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를 기회로 해서 적들은 또다시 공화국 국방부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공화국의 일부 지역을 강점한 침략자들은 이르는 것마다에서 경찰서를 비롯한 포갑기구들을 조작해내는 한편 치안대를 대대적으로 조직했습니다. 당시 치안대에 가담했던 대부분의 놈들은 둘쥐 무리들처럼 공화국 정권 아래서 숨어 살던 전복된 착취계급의 자녀분자들과 함께 설사 기본계급 출신이기는 하나 일하기 싫어하고 불량 행위만을 일삼으며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받던 인간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준엄한 실현의 나날에야 사람들은 이에 착취 제도를 꿈꾸며 칼을 벼리던 계급적 원수가 바로 다름 아닌 자신들 옆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이제 살아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리오키. 어디서 시밥을 뜯어가지고.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심장 속에 침략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야수적 만행의 직접적인 피해자, 체험자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여성입니다. 한생을 원수에 대한 증오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침략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이 어떤 야수의 무리들인가를 폭로 단죄해온 리오키 동지는 오늘도 여기 주왕계곡교 양관의 세세대 강사들에게 그날의 원수들의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후퇴를 몰랐습니다. 근데 벌써 치안대 놈들은 우리 아버지를 불러냈단 말입니다. 네 당에서 참당해가지고 아버지가 벨베다가 정신없이 떼에서 옷을 입으면서 뛰어나는데 벌써 9놈이 우리 아버지를 지키고 있다가 끌고 갔고 우리는 그날 밤으로 모두 쫓겨나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3일째 되는 날인데 정말 강내 이삭을 저먹다가 없어서 배가 고파서 다 울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보고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는 집에다가 해콩도 담가놓고 그다음에 햇살도 찌워놓고 고구마도 가득 해놨댔답니다. 그걸 가서 가져오라고 나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나처럼 어린아이는 잘 다치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새벽 그저 6시 그런 시간에 내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이제 소리가 나서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치안대 우리 마을이 악질 치안대 이 한 놈하고 미제 침략자인 원수놈들이 두 놈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숨면 살 수 있다 생각하면서 이제 아랫방문을 막 잡아당기고 있는데 잡는 순간에 총소리가 먼저 귀에 들더만요. 나의 오른손을 문고리 잡은 오른손을 쏘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순간에 아픈 것보다도 살겠다는 생각이 더 커졌고 다시 이제 왼손을 들어서 이렇게 또 문고리를 잡는데 다시 또 쐈습니다. 그때야 이제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터방에 쓰러지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악기 같은 원수놈들은 내가 살아나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와서 이제 콧방울 꽝꽝 치면서 진짜 빨갱이 송자가 이제 지독하다고 지금 또 살아나고 있다고 짓거리면서 저 왼쪽 발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아픔만은 너무나도 따갑고 꼭 불이 튀어나온 듯 해서 보는 참을성 고통에 이제 두 번째 베는 그 칼소리와 함께 다시 까무라치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놈들은 제가 까무라친 후에도 나의 오른손가락
그 손가락 하나하나도 어떻게 값을 들어가는가. 그것을 빤히 지켜보면서 저희 어저께 팔거 바래도 한 토막도 아니고 토막을 쳐가면서 나중에는 새 토막으로 잘라서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리어키 동지는 원수들에게 생활이고 사랑이며 노동이고 희망이기도 한 두 팔을 잃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야수의 무리들은 그에게서 두 팔을 영원히 앗아갔지만 훗날 그는 조선인민군 군관의 아내가 되어 네 자식의 어머니가 됐으며 자식들과 손자 손녀 모두가 계급투쟁의 전초선을 지켜선 복수자들로 자라났습니다. 이 자료들은 전쟁 당시 침략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만행의 직접적 피해자 목격자들의 증언과 회상 자료들입니다. 전쟁 당시 평안남도 강서군 수산면 금천리 리민청 부위원장이었던 리어키 여성은 자기의 회상 자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제 침략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은 내가 살고 있던 수산면 금천리 함리동에 달려들어 당일꾼들과 요맹행정 일꾼들을 골라가며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계급적 원수들은 저의 아버지가 열성 농민이었고 아들 둘을 인민군대에 내보냈다고 해서 몽둥이로 때려 고문하다 못해 나중에는 목에다 나무를 가로질러 놓고는 양쪽에서 발로 밟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저의 형님인 박선옥이 조선노동당원이고 남편이 인민군대에 나갔다고 해서 악착하게 고문하던 놈들은 그가 항거한다고 해서 손톱과 발톱을 뽑아 고통을 주다 못해 임신된 지 9개월인 그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놓고는 남자 빨갱이가 하나 더 생길 뻔했다고 하면서 악착하게 학살했습니다. 적 강점 기간 공화국 국방부의 그 어디서나 침략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에 의해서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의 피가 흘렀습니다. 적들의 발길이 닿는 것마다에서 사람들은 노동당원이고 인민군대 후방가족이라고 해서 열성농민이라는 이유로 해서 살인적인 고문을 당해야 했으며 온 가족과 가문이 처절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그날의 원수들의 무차별적인 살인 만행에 대해서 전쟁 당시 북청군 하고서면 월근대리 자위대 부대장이었던 김울련 동지의 아들 김주길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은 한경남도 덕성군 월명리인데 당시로서는 북청군 하고서면 월근대리로 됐습니다. 조간전쟁이 전략적 일수적 후퇴가 진행되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는 면위원회 재정계좌이고 네 자위대 부대장으로서 네 후퇴를 책임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후열조들이 오면서 놈들이 만행신하겠다. 이 보고를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야 공화국 정권 반대하는 놈 그냥 두면 못 가. 그래서 몇 사람 내려보내서 악질 세 놈을 잡아서 총살하고 후퇴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악질 빨개의 두목이 김물려이다. 김물려의 가족 잡기 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우리는 이걸 눈치채고 우리 형 3명하고 누이 2명을 이미부터 알고 지내는 김가 집이 잘 살았으니까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곰사놓고 겨우 난지 3살밖에 안 된 나를 얻고 피신했습니다. 근데 이 김가놈이 악질 치안된 줄은 몰랐지. 이놈과 고발 쳐서 와서 우리 형 3명하고 누이 2를 잡아갔단 말이지. 근데 이 뒤에는 옛날에 그 삶 삶아서 이거 뺏겨가지고 이거 하니까 그 삶 찌는 그 구대에 서는데 우리 형수는 그 구대에 가져가고 우리 누이들은 2살하고 3살이니까 신발도 없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 10월 28일 매우 추우니까 집안에 가면 제대로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형 3명만 데려가다가 큰 놈부터 죽이자. 이래서 우리 제일 큰 형 김주열이 13살, 김주걸이 11살, 막내 형 김주삼이 8살. 그러니까 제일 큰 김주열이부터 돌탕치기 시작하는데 어쩔 새 없이 하니까 우리 큰 형은 운명 직전에 김성장군 만세를 불러다 말이에요.
둘째는 김주걸이 형을 죽이는 것보다 왜 죄 없는 우리 형을 죽이냐 항거하는 순간에 시퍼런 삼날이 번쩍 하더니 우리 형 두개골이 빠개지고 시태의 뇌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막내 동생은 동포에 질려서 울면서 엄마를 찾는데 적들 속에 보니까 자기를 배워준 박가남이 담임선생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호주머니에 애지중지하던 새파란 꽁다리 연필 있는 거 고사리 같은 손에 둘 받쳐 들어가지고 선생님 내 이거 주겠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응 살려달란 말이지. 차라리 이 구대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어린 두 다리를 집어서 앞으로 채들어 돌에 돌탕 쳐서 그대다 쓰려고 돌탕 쳤습니다. 이것도 성사지 않아서 놈들은 악지 빨개는 시종자까지 말려야 한다 하면서 나를 우고 간 우리 어머니 행철을 사서 온 분을 사찰이 뒤졌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어머니는 놈들 추위 피해 가다가 제방도에 놈 집 뒤에 큰 독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내가 소리를 날까 하면 내 입에다가 수건 들어마고 그 독한다 큰 독이니까 그 한다 나를 밀어놓고 그릇까지 덮어놓고 산에 피했습니다. 놈들이 거기 도착하자 그 집까지 사살 뒤지고 마지막에 내가 들어간 그 독에다 창창 찔러보고 간 다음에 우리는 이게나 저게나 고대 하다가 놈들이 간 다음에 와보니까 다행히도 내가 숨이 붙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산과 강, 동굴과 응?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가 마침내 인문대 대진이 맞아서 한날 한시에 형제를 잃고 홀로 자란 김주길 노인. 쓰라린 원한을 잊지 말고 천백배로 복수하자고 김주길 노인은 훗날 최전인 초소로 달려나갔고 자식들 모두를 대학으로가 아니라 조국보위 초소에 세웠습니다. 노인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계급적 자각을 새겨주며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살아있는 한 계급투쟁은 대를 이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적에 대한 환상은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원한과 분노로 눈도 감지 못한 채 억울하게 숨진 이 땅의 영혼들이 피타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피로써 찾은 조국, 사회주의 제도를 끝까지 지키려고던 원수를 끝없이 증오하라. 원수에 대한 털끝만한 환상도 죽음으로 이어지거니 이 땅에 피의 가울이 있었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말라. 계급적 원수들을 철저히 끝까지 박멸소탕하라.